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의식주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의식주 생활은 어땠을까요? 우선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탄화된 곡식의 흔적이 평양 남경 유적과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밭농사와 논농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유물입니다. 한편 서울 강동구의 선사시대 유적에는 집터죠.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나왔고, 그리고 함경북도, 북한이죠. 북한의 함경북도 옹기군에서는 이 뼈로 만든 바늘과, 이건 바늘을 집어넣는 침통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당시의 의생활을 상상할 수 있게 합니다. 세계 각국의 복식 문화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를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글과 그림까지 그리시는 그림자 이소연 선생님이 쓰고 그린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 자료들이 많은데요. 고조선의 의복 그림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청동 잔무늬 거울을 착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그림이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설명하는 이 그림에서 대제사장은 두 개의 청동 거울을 차고 있고 일반 제사장은 그 중에 하나를 차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이 곧 단군을 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다 옆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칼 역시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무기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잔무늬 거울이 하늘의 태양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도구라면은 그가 차고 있는 동검은 땅의 세계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두 물건은 천지의 이치와 무를 아우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은 왼쪽에 창을 들고 있는 그 멋진 사나이가 고조선의 무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는 물결무늬 무늬를 입고 뽐내고 있으며 오른쪽의 여인은 실을 잡는 그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 여성은 당시 최고 멋쟁이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차고 있는 비파형 동검은 단순히 그들의 권위만을 나타내는 물건은 아니겠죠. 칼은 전쟁에 필요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무기로는 활과 창 그리고 칼이 있는데 칼은 근접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칼은 고조선 강역 전체, 그러니까 한반도, 만주, 요동, 요소를 지나 대흥안령 산맥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조선 시대에는 그 강역에 소도 같은 제례 문화를 행하는 그런 성역이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터였든지 아니면 군사를 훈련을 시키는 장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조선의 그 긴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면 그 전기에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그 후기에는 세형 동검이 있었습니다. 칼의 형태가 비파를 닮았다고 하는 그 비파형 동검은 이 칼의 검신이 보통 30에서 40cm 정도 내외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육박전에서 주로 사용했을 텐데요. 육박전에서는 아무래도 단검보다는 장검이 유리하겠지만 이 시대에는 장검의 재료인 쇠를 만드는 철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청동검에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두 가지가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그 모양이 우리나라 국악기인 비파처럼 아랫부분이 둥그스름하고 넓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서 뾰족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국악기 비파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조선의 전통악기입니다. 이런 비파는 고조선에서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퍼져서 현재 한국 비파, 중국 비파, 일본 비파, 베트남 비파로 발전했습니다.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을 보면 고조선의 세력이 펼쳐졌었던 지역과 일치해서 고조선의 강역을 설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형 동검은 비파형 동검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파형 동검보다 가늘고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세형 동검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습니다. 홈을 파놔서 적을 찔렀을 때 그 홈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피가 잘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형 동검은 한반도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모양에서 한국형 동검이라고도 부릅니다.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은 그 모양새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칼날과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서 끼워서 조립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칼날과 손잡이를 하나로 만든 그런 중국형의 동검과는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창 또한 중요한 무기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사냥용으로 사용하던 어쩌면 최초의 유서 깊은 무기가 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창대에 검신을 달아서 휘두르고 찌르고 베고 던지는 것이 가능한 병기죠. 고조선의 창에는 5cm 정도의 칼뿌리가 있습니다. 승배라고도 하는 칼뿌리는 칼이나 창, 화살촉 등의 손잡이나 장대 그리고 살대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뿌리의 역사도 깁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이전, 즉 신석기 시대부터 돌칼이 있었는데요. 이 돌칼에 칼뿌리 찌르개를 만드는 그런 신석기 시대의 무기도 있습니다. 이런 창이나 칼 또는 활 등의 무기는 공격용이지만 방어용의 갑옷과 투구도 또한 중요한 병기입니다. 상명대 박선희 교수는 고대 한국의 갑옷의 원료와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조선의 영역, 즉 숙신에 뼈 갑옷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진서 동의열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고조선의 영역인 흑룡강성 경화유적에서도 장병형 뼈 갑편이 출토되었고 한반도의 뼈 갑옷 생산지 시기는 신석기 이후 시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쪽에는 갑옷의 기록이 없다가 서기전 1300년경에 조성된 하나라의 왕실무덤에서 나온 가죽 갑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실무덤에서 발견되었다는 점과 그 가죽 갑편의 형태가 고조선의 뼈 갑옷의 장병형이라는 점에서 고조선이 이곳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시에 낙랑구역이 있습니다. 이 낙랑은 행정구역에서 말하는 군 단위의 한사군에 속한 낙랑군이 아니라 국가로서의 당당한 낙랑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의 낙랑공주가 바로 이 국가의 공주였으니 한사, 군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낙랑이란 말은 한자로 나라라는 말을 옮긴 것입니다. 낙랑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최리였기 때문에 편의상
최씨 낙랑국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평양에 있는 낙랑국의 유적지인 청백동 1호 묘에서 갑옷이 나왔습니다. 이 갑옷은 장병형의 철편들, 그러니까 쇠조각들을 물고기 비늘처럼 엮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내몽골 오르도스 지방에서 출토한 흉노의 갑옷입니다. 흉노는 고조선보다 뒤에 몽골의 북방 지방에서 일어난 민족의 이름입니다. 동흉노와 서흉노로 나누는데 동흉노는 후일 동호를 침입해서 그들과 동화했기 때문에 고조선의 백성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조선 시대의 의상과 청동기 무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고조선은 이 무기를 가지고 누구와 싸웠을까요? 고조선 시대의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그 긴 역사를 두고 그침없이 중국 본토로 쳐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루트는 연산산맥과 산해관을 피해서 청진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루트가 있었고, 또 요동반도에서 산동반도를 거쳐서 회수까지 내려가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의 길을 제1로라고 한다면 뒤의 길은 제2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로는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만리장성의 그 북경 지방에 아주 좁은 그런 요로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제3로고, 그리고 제4로는 장초지대를 넘어서 함양, 낙양으로 가는 길이 또 있었습니다. 고조선과 한나라, 은나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은 세 가지 역사서에 나오는데, 첫째는 남송의 범엽이라는 사람이 쓴 후한서 동의전이고, 또 하나는 죽서기년이라는 책으로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중국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조선 숙종 때 북의 노인이 쓴 규원사화가 있습니다. 후한서는 중국의 25사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본기 10권, 열전 80권, 치 30권으로 꾸몄습니다. 이 본기 열전을 작성하던 중에 저자가 내란에 연루돼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일 사마표라는 사람이 나머지를 정리를 했고, 또 유소라는 사람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은 동의에 대한 역사서로서 고조선, 고구려, 부여 등을 동의로 분류했고, 또 왜 오늘날의 일본이죠. 일본도 같은 동의로 취급해서 처음으로 중국 역사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단군조선과 한나라의 첫 전쟁은 기원전 221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건국한 지 불과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한나라 제3대 왕 태강이 학정을 자랑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100여일이 지나도 왕궁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틈을 타서 동이족의 한 사람인 예라는 그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태강을 내쫓습니다. 고조선의 제3대 가륵단군이 장군 식달을 보내서 남후와 진번후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한나라를 공격했던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한자로 축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 글자는 뒤쫓아간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죠. 여러분 혹시 바둑에서 축을 아시나요? 지그재그로 계속 도망가다가 바둑판 한 끝에서 단수로 몰려 외통수로 죽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록에서의 전쟁의 승패도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 약 50년이 지난 고구려 제4대 오사구 단군 때 다시 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화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규원사화에도 오사구 단군이 한나라의 왕 후상을 정벌하라고 했으나 이기지 못하고 후에 화해하고 사신을 보내고 서로 교통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죽서기년에는 오랑캐의 왕문이 내빈했다라고 해서 이런 사실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고조선이 한나라에 춤과 노래를 보냈다는 기록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 후 다시 중국의 한나라의 거리 정치를 잘 못해서 나라의 세력이 아주 크게 쇠퇴했었습니다. 그러자 고조선 사람들이 오늘날의 산서성과 섬서성으로 이주하였다고 그 규환사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후한서 동의열전에 한나라의 거리 포악해지니 여러 오랑캐들이 중국 본토에 크게 늘어났다 하는 것도 같은 이야기겠죠. 이렇게 많은 고조선인들이 중국 땅에 간 것에 대해서 은나라의 탕왕은 우선 혁명부터 이루고 난 뒤에 이들을 정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규원사회는 홀달 단군 때 은나라의 성탕이 한나라의 폭군 거를 정벌하려 했지만 재상 이윤이 간해서 말하기를 한나라는 고조선의 군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불가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러니까 기원전 1766년에 거랑이 고조선의 도움을 못 받게 되자 탕림금이 군사를 일으키니 거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했다 하죠. 규원사회는 홀달 단군 때 한나라가 덕이 이미 쇠퇴하니 사람들을 시켜서 그 정치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를 살펴보라고 했었던 그 근거가 춤과 노래를 보내서 정치를 실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노래와 춤은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상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이로 미루어 볼 때 고조선의 예약 사상은 아마도 공자보다 크게 앞섰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규원사화라는 책은 1925년에 일반에게 공개됐었습니다. 1940년에 양주동 박사 등이 귀중본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이때 위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1972년에 고서심의위원회에서 조선왕조 숙종 1년인 1675년에 작성한 진본으로 판정했습니다. 규원사화의 단군기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이후 47대 역대 단군이 대를 이어서 만주와 요동, 한반도를 다스렸다는 12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의식주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고조선 시대의 전쟁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힌 이 전쟁이란 어떤 것일까요? 전쟁의 기원 또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원전 15,000년 전부터 전쟁에 있었다는 흔적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사시절에 무기를 든 사람들이라는 카자흐스탄의 암각화입니다. 그리고 개마무사를 그린 몽골의 암각화도 있고 사우라비 즉 무사를 표현한 키르기스탄의 그 전장의 흔적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전쟁의 목적은 보다 나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점점 농경사회가 발달하면서 농토를 얻으려는 욕심과 아울러 영토를 확대하려는 욕망이 전쟁을 키웠을 것입니다. 타국을 침략해서 승리를 한다면 많은 땅과 노동력, 자원, 사상, 이권 등을 얻을 수가 있으니 결국 나라 부강이라는 것이 전쟁의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종교적인 역학과 권세까지 합해서 전쟁은 아마도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성한 삶을 노래하는 고조선의 들이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